압도적인 득표로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 롤러코스터 같았던 2024년 미국 대선. 그 승자는 트럼프였습니다. 1억이요? 제가 1억이 어딨어요? 1억 안 내놓으면 다 엎어버려요. 저 1억이 없는데요? 얼마 있어요? 한 200만 원. 200만 원 안 내놔. 일단 좀 이거예요 지금요.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려는 듯한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핵 무장할 수 있다. 45대 대통령 트럼프, 46대를 건너뛰고 또 4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4년 만에 다시 왕좌에 앉게 됐는데 박찬호 기자님 이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던 2024 미국 대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Together,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더 강해지고 더 위험해진 트럼프의 백악관 입성기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에게 졌던 트럼프. 이번 대선의 반전은 지난 6월 TV 토론부터 시작합니다.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말이 안 맞아. 바이든이 계속 말을 더듬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6월 TV 토론은 트럼프의 압승. 트럼프의 기세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가는 곳마다 관중은 만원, 환호가 이어졌죠. 지지자들과 춤추고 자유롭게 대화를 하면서 승기를 가져왔던 트럼프. 그러다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지금이죠.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이게 결정적이었죠. 혼란 속에서 주먹을 들고 일어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은 USA를 외칩니다. 그리고 강인한 미국의 리더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트럼프. 이렇게 미국을 흔들 세기의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에게 승리로 향하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I stand before you in this arena only by the grace of Almighty God. 바이든 미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은 결국 대선 단 107일을 남기고 사퇴를 선언하는데요. 미국 대선을 75일 앞두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상대는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You think you just fell out of a coconut tree? 밈 돌풍이 이는 등 해리스의 등장에 트럼프는 잠깐 주춤하는 모양새였는데요. Millions of people let in, and all over the world, crime is down. All over the world except here. Crime here is up and through the roof. Well, I think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has been found liable for sexual assault.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Does that sound familiar? 설상가상으로 9월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승기를 가져갑니다. 트럼프의 진정한 상대는 해리스였던 걸까요? 계속 승승장구했던 트럼프에게 처음으로 하락세가 찾아옵니다. I love McDonald's. I love jobs. I like to see good jobs. 그러나 트럼프는 강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민심을 읽은 화끈한 공약들과 발언들로 트럼프는 다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Baby drill, we're going to have so much energy. Trump has to win this, or something bad is going to happen to this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win this. What's in your wallet? I got nothing back there. We need Trump to fatten my wallet up. 해리스가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헤맬 때 트럼프는 다시 백악관으로 성큼 다가섭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을 뽑는 미 대선 투표 개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접전으로 예상됐던 이번 선거. 하지만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트럼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트럼프는 압도적으로 미국 지도를 빨갛게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 롤러코스터 같았던 2024년 미국 대선. 그 승자는 트럼프였습니다. 내년 1월 20일 시작될 트럼프 2기.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뭐 하마스 전쟁, 뭐 이스라엘 이란 분쟁 이거보다 미국인들이 더 이제 학을 떼는 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이제 피로감들이 많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왜냐하면 초기에야 굉장히 사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요. 여태까지 누적 지원액이 1,000억 불이 넘어요. 우크라이나에? 예. 1,000억 불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이제 물론 누적이니까 한 여태까지 한 2, 3년간. 근데 이제는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뭐 사실 뭐 지금 북한까지 참전하면서 이게 상황은 되려 악화되고 있고. 네. 야 이거 좀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트럼프도 애초에 그랬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 많이 준다. 예, 그러니까 지원 자체를 문제 삼진 않고 처음에는 야 우리가 줘야 될 것보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좀 과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야 이거 그냥 내가 전화해가지고 해서 양쪽 전화해서 24시간 내에 끝내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전쟁을 나는 빨리 끝낼 수 있다. 이거마저도 미국의 손해를 보는 걸 못 보겠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빨리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북한 파병 전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한 이후에 약간 변수가 생겼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걸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걸 보기 전에 현재까지 그러면 러우 전쟁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죠. 다리라, 자자, 나 물게. 물게 하나 먹지. 와. 북한 말이네. 북한 자주포가 갔다고? 포탄만 간 게 아니라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He'd like to see me back, too. Meet with Putin. I'll meet with Zelensky. They both have weaknesses and they both have strengths.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It'll be absolute. I will get it settled before I even become president. If I win. 아니 트럼프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면 이 북한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걸 생각하고 나서 북한군 파병을 했을 때 내가 얻을 걸 미리 다 얻어놓고 북한군 파병으로 푸틴한테 생색은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죠. 내고. 그렇죠. 이걸 생각을 하고 했을 수 있다. 애들 라고? 많이 안 죽고. 그렇죠. 김정은이 똑똑하다면 그랬겠죠. 역시 뭐 김진 기자보다 더 똑똑합니다. 들었어. 아주 예리합니다.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다 이렇게 계획을 짠 거라면 믿겠습니까?
사실 미국의 여론조사를 내내 똑똑똑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람프 형님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거 한 10,000명 정도 파견을 보내야 되겠다. 어차피 람프 형님만 당선이 되면은 이 전쟁은 곧 끝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인민군들이 얼마 큰 피해 없이 큰 죽음 없이 곧 이제 전쟁이 끝날 건데 그 사이에 러시아한테는 내래 빼먹을 것 다 빼먹고 완벽한 상황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 람프 형님이 전쟁만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전쟁 끝나면 김정은 아무래도 아쉽겠죠. 왜냐하면 전쟁이란 건 역시 특수거든요. 전쟁 특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뭐 휴전을 딱 해버리면은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그럼 북한의 그 전략적 위상이라는 게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북한 무기에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장에서 굉장히 그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불량품을 갖다 북한에 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병사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 목숨값도 받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딱 끝나버리잖아요. 라고 한다면은 야, 이거 무서운 얘기야. 그냥 북한의 위상은 이제 뚝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은 빠른 종전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0,000명 보냈지만 우리는 그래도 50,000명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어라든지. 자, 어찌됐건 이제 트럼프의 공약 중에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입니다. 하루면 종식시킬 수 있다.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도 아니고 어떻게 종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 막상 당선이 된 뒤에 망신을 당할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어떤 뭐 로드맵이라든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안 그래도 현지 특파원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트럼프가 종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발표를 했냐 물어봤더니 네.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 아주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근데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말하면 깜짝 아이디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주식방에서 많이 나오는 이게 말은 되잖아요. 깜짝 아이디어니까 지금 말하면 나중에 못 쓰잖아요. 이 정도만 말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돈줄 째는 거 말고 뭐 있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거가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예요. 미국 중심주의예요. 더 이상 세계 경찰 노릇 미국이 돈 써가면서 장병들 죽여가면서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수록 미국이 손해다라는 인식이 미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고 트럼프가 그걸 자극한 거죠. 그러니까 승자도 패자도 없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어쩌면 우리나라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 버퍼존을 두면서 그대로 전쟁을 휴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유력하게 보고 있는 트럼프의 정전 방식이에요. 그렇게 영토를 분할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비무장지대가 생겨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지금 그 부통령 당선인인 그 벤스가 지난 9월에 한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차지하고 있는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양쪽에서 이제 비무장지대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쟁으로 이제 끝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그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유럽의 안보는 안보 비용은 너희가 다 맡아 우리가 상관할 게 못 돼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에 대한 이런 관심이 지금 트럼프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인들이 실제로 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가 이 트럼프식 패기에 대한 거예요. 네. 트럼프는 뭐라도 해낼 거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저는 마러라고 리조트 스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마러라고 리조트가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엄청 큰 그 8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대지에 베르사유 궁전처럼 안을 예쁘게 꾸며놓은 리조트거든요. 여기가 별명이 남부의 백악관이에요. 트럼프가 여기 하도 많이 가가지고. 근데 여기가 원래 갖고 있던 원주인이 시리얼로 유명한 포스트 일가가 갖고 있었어요. 포스트 아시죠? 예. 근데 트럼프가 처음에 플로리다에 놀러 갔다가 여기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일가한테 내가 이거 좀 살게. 2,500만 달러에 내가 살게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포스트 일가가 돈 더 줘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더 줘요? 안 줄 것 같아. 안 줘요. 그리고 리조트 오션뷰를 막을 수 있는 해변을 삽니다. 알바보다. 네. 이야. 웃돈을 주고 200만 달러를 주고 사서
이거 여기에 너네 오션뷰 다 막는 거 지워버릴 거야. 이 리조트 앞으로 망하는 거야라고 협박을 해요. 협박. 이게 주위 트럼프가 가진 때로는 협상보다 협박이 더 잘 통한다라는 그렇지. 인식인 거죠. 미국인들도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떻게든 뭐라든 해낼 것이다. 이 마로라고 리조트를 샀던 대박이다. 이 스킬을 써서 뭐라도 해낼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발하다. 사고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아주 최근에 에이테킴스로 러시아 영토 공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허락한 것도 내가 물러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하고 가겠다. 네. 그거죠. 왜냐하면은 러시아 영토 크루스크를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출범 이후 초기라도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나마 레버리지가 있지. 그거조차도 확보를 하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러시아와 협상할 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한국 전쟁 케이스랑 비교한다면은 앞으로 이 전쟁은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쟁은 곧 끝난다고 한다면 양쪽 다 한 채 땅이라도 그렇죠. 그대로 맞아요. 멈춰라 하기 전까지는 확보해야 되니까 한국 전쟁도 그 정전 협상이 시작된 다음에 더 치열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을 때와는 지금 서로가 체급이 다릅니다. 김정은은 벌써 이미 뭐 핵은 난 이 정도 있다. 미사일을 이 정도까지 날릴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둘 다 만났을 때 어떤 대화를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 년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지금 하나하나 속속들이 현실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뢰를 든다면 뭐 화산 31 전술 핵무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둔 최근에 지금 화성 19형 ICBM도 발사 실험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9월에 북한이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이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면 이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는 전제하에서 이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핵 군축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보완해서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목표는 정확한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는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북한을 대하는 전략적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아니에요. 내가 임기하는 동안 너네 핵실험 하지 마. 추가적인 핵 만들지 마. 있는 그대로 freeze, 멈춰. 그리고 ICBM 문제만 갖고 우리랑 한번 얘기해 볼래? 내가 제재 몇 개 풀어줄 수 있는데. 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죠. 아니 그럼 트럼프가 인정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또 간단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은 이제 북한의 입장은 주 유엔 대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핵보유국 이미 선언했다. 근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다른 얘기를 흘렸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거 사실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에서 그건 핵동결이다. 이런 말을 좀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오케이. 너 핵보유국 인정해줄게. 그다음 더 이상 개발만 하지 마. 대신 우리가 제재 몇 개 풀어줄게. 그럼 사실 김정은의 손을 갖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던질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이것이 해가지고 김정은 내가 손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공화당 주류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민주공화당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핵 보유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그리고 쟤네들은 벌써 15,000km까지 가지 가는 ICBM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다고 걔들이 또 그거 안 하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이게 미국 본토에서는 하루 종일 이제 CNN이 어디가 공격을 했다,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관심 없지 않아요? 북한의 핵에? 아니요, 관심이 있어요? 있죠. 15,000km짜리라면 관심을 갖죠.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미국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플랜 B라고 해요, 일명. 그러니까 북한을 비공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주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다라는 시각에서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과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렇게 우리 외교가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려는 듯한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핵 무장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우리 돼요. 능력적으로 돼요. 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만 견딜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안 걷는 건데 이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시인하고 군축으로 가고 동결로 가면 그때는 한국도 한국의 자유권 차원을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적어도 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는 지경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와이프에게 토를 당해요. 저는 핵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 진짜 놀랐어.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막 떨고 핵을 있어요.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난 설 줄 눈도 못 봅니다. 핵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절대 그건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우리도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그 쿠바 사태 때 공포를 한번 경험했잖아요. 케네디 때. 가깝잖아 거기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그 공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직도 쿠바 경제 제재를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쿠바는요 북한이에요, 북한. 우리한테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쿠바에 갔다 왔던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으면 출입이 안 될까봐 미국에 쿠바에서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가보면 여권에다 안 찍어주고요. 맨 종이에다 찍어서 껴줘요,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쿠바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본토까지 날리는 ICBM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네.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은 일단 협상 테이블에다 올릴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올려놓고 유리한 고지에서 이제 미국을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의심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실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에서 이제 북한의 다음 수순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카드 하나 짓고 싶으니까. 실차 핵실험은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나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핵탄두의 이 크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전술 핵무기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핵탄두가 크면 클수록 못 써요, 이게요. 국제적 제재도 더 강해지고 이건 약간 뭐라고 할까 협박용어로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쓰는 건데 소형화된 그 전술 핵무기는 이론적으로는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타격이 돼요. 근데 이거를 실차 핵실험을 과연 북한이 이거를 강행을 할까?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마지막 꽃놀이패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북한의 핵 생산량과 이 7차 핵실험의 관계를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북한이 연간 생산해내는 핵 물질량이 핵탄두 최소 12개에서 최대 18개 정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물질량이. 그래서 여태까지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027년까지 누적량이 200발로 봅니다. 핵무기가 200발이요? 예, 그러니까 아직 탄두로 만들지 않고 물질을 그렇게 갖고 있는 가능한 게?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는 한 대략 50발 정도는 이미 5차 핵실험과 6차 핵실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한 150개 정도 남잖아요. 그럼 그 남은 거를 전부 다 7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나면 화산 30일 전술핵 사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술핵이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면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정말 군축 협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핵실험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게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핵탄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임기 핵폭발 일으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예전에 무슨 뭐 팬맨, 뭐 리틀보이 이런 거 보면은 엄청 크죠. 막 직격 엄청 크잖아요. 도실 여기에. 반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실만. 이렇게 큰데 그 안에 이제 코어, 그 안에 핵물질 하나 딱 집어넣고 얘를 어떻게 폭발 일으키냐면 폭탄을 터뜨려서 일으키는 거예요. 덩치가 크면 클수록 폭탄량이 크니까 잘 쪼개지겠죠. 반대로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되게 작은 폭탄을 갖고 얘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더 쉬울 줄 알았어요. 어려워요. 작아면 작아질수록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건데 이게 어려워지는 수준이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북한이 살짝 이거에 관해서 자신감이 없지 않나. 근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에서. 더 문제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치대로 예상을 해봤어요. 예상을 해봤더니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2047년이 되면은 핵탄두 500개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누적하게 됩니다. 500개. 네. 평균 치료생. 그냥 있으면 안 되겠구나. 트럼프가 뭐 하긴 해야겠다.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김진 기자님께 욕 얻어먹는다는 걸 각오하고 말씀드리고 좋아요. 동결이 뭐가 나빠요, 그럼? 아, 이게 늘어날 거면 500개 되는 것보다는 150개에서 멈추면은 성공 아니에요? 동결이 비핵화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는다. 미국 입장에서는 핵탄두가 500개가 되더라도 ICBM이 과연 미국을 제대로 재진입 기술이 완성돼서 타격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ICBM 부분만 북한한테 결정적인 양보를 받는다면 북한 핵 문제 트럼프 기준으로는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우리 보고 동결도 괜찮지 않냐고 그걸 들이밀었을 때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이 제시를 한다면 500개보다는 150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한국도 낫지 않아?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있죠.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 핵 여기 갖다 놔라. 아니면 우리가 미국 핵 여기 갖다 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핵군축으로 가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할 때 여기 있는 거 빼가면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독자 핵무장의 카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달리 우리는 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순도 높은 우라늄 자체 생산이 안 돼요.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뭐 경제, 제재 이걸 떠나서 만들 재료가 없는데 핵무장 우리가 그럼 독자 핵무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미국이 얼마나 겁을 먹고 그럼 우리가 한국을 달래야 될까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카드가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거는 그게 과연 현명한 협상 대비냐. 바로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은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6개월 만에 뭐 핵 뭐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한 6개월 만에 보유하는 핵탄두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나온 리틀보이하고 팬맨. 아무튼. 팬맨. 엄청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탄두에 못 실어요. 그러니까 미사일 탄두에 싣고 소형화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북한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익스플로시브 렌즈를 되게 작게 만들어서 탄두에 집어넣을 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험을 수백 회, 수천 회 해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기술 능력을 과소평가는 패배주의적인 발언을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들어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해놨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축적된 기술이 얼마나 높은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아니 근데 이거는 2, 3년 이상 걸릴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그 실험을 하는데 2, 3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뭐냐면 사실 핵 개발할 거면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스플로시브 렌즈를 핵이 없이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1년 안에 핵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외교 안보가 쪽 전문가들이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가 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갈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약간 일종의 어떤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거죠. 봉 교수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핵 개발에 핵무장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한때 핵무장을 꿈꿨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돼요. 아니 김진 기자 말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요. 뭐냐면 아니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갖춰놓고 블러핑을 하는 거예요. 블러핑이에요. 블러핑. 핵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핵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무조건 핵 개발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 핵 잠재력. 그래서 우리가 Q 하면은 핵을 이렇게 무기를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돼.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를 국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끌어모아서 이걸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고 이거를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 동력이 되면 좋겠는데 분열의 근거가 될까 봐 오히려 핵분열보다 무서운 건 이제 예. 중국은 사드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인데 예. 과연 저는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논리적인 도피처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논리적 도피처로서 나오는 거지. 그 자체가 실현 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까지 과연 갈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핵 동결도 쉽지 않은 게 베리파이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베리파이를 해?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 어떻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트럼프 4년 지난 다음에 또 민주당 정권 돌아오면 어떻게? 라고 하니까 서로 상호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트럼프도 딱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블러핑이거든요.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제 야구 보러 가고 뭐 이러는 게 다른 나라 국가 정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네 후배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갖고 노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도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거고 공화당 내에서도 왜냐면 북한의 핵 보유를 갖다 인정한다라는 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한도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헌법상으로 대통령 선거엔 2번까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번째 이겼으니까 4년이 끝이에요. 북한도 알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를 인정하더라도 그게 4년짜리가 될 것이고 서로 안 믿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트럼프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4년짜리 어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두 분 말씀이 진짜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특히 이 두 분이 우리가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지겠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일본이 가지면 또 누가 대만이 가지겠다고 나오겠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위아더 월드 다 같이 위험해지자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박 기자가 굉장히 정확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위험성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북아의 질서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자, 미국 너네가 동의 안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핵 개발하는지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핵 보유할 수 있어. 그러면 일본은 핵 개발 안 할까? 핵 개발하겠지.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대만은 어떨까? 핵무장하겠지. 그럼 동북아가 지금처럼 평화로울까?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이상한 놈 취급을 하지 마시고 그 미국의 공포를 레버리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블러핑이든 하나의 외교 전략이든 언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시선 걷어대는. 유현우 대사님은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원래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핵이 계속 고도화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두절 봤는데 NPT 있지 않습니까? NPT 그 조약 10조에 우리가 안보 리스크를 크게 받았을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에다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탈퇴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우선 첫째로 동맹에 대한 신뢰관계를 깨뜨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NPT 체제에 대한 전면 도전으로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제사회가 이제 제재를 가한다. 네 번째로 북한에 우리가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분이 사라진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가서지 못한 데라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실상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최소한 국민적 논의로서 이것이 올라오는 것은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자.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식으로 핵실험 한 번 안 하고 핵을 보유하는 그런 모양새로 NCND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의 가능성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최대한 모호하게 넓혀놓고 접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까 이거 자꾸 너무 이렇게 덤볐는데 혹시 밤에 잘 떴으면 와? 아니 잠깐만요. 아직 이만감에서 외로웠어. 아니 근데 진 교수님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가능한가? 그러니까 블러핑이라는 건 상대가 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블러핑인데 사실은 우리는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블러핑도 하기 힘들고 비핵화를 목표를 갖다 포기하지 못하게끔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나 그거는 포기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논리적으로 왜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 한국에다가 핵무기라도 갖다 주세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잖아요. 나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일단은 과연 그 트럼프 캠프에서는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이 뭐 바이든 너 해결 못했지 나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 어떻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지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쪽에서도 사실은 모험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내내 했던 발언들 가장 많이 한 게 차이나예요. 차이나. 그래서 지금 트럼프 머리에서는 무조건 차이나 중국을 견제하고 막자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건 디폴트 상수값으로 치고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줄게. 그럼 트럼프가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중국 미사일이 타깃이 돼버려요. 이 가만 놔두겠어요. 만약에 그 유사시에 중국 공격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과연 대한민국의 그 주요한 군사 시설과 이 저거들이 중국의 타겟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미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한 한국과 미국은 그냥 한 편이에요. 중국 한 입장에서. 몸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안 보고 있는데 그런 현실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 타격의 대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군사적으로 그냥 여기 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면 저쪽에서 핵 타격의 대상으로 일단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핵 공격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일단 핵으로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을 하고 뭐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NPT 탈퇴 그 길이 지금 북한이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고난의 행군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제 규모,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강한 독일보다 더 많아요. 이런 나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를 해서 여기다 뭐 좀 두레 오든지 뭐 어떻게든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은 계속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이게 공리공단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이미 전부터 다 알고 있는 현상이란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어찌됐건 이건 이제 사회적 공론화는 돼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뭐 5년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사실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그 해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논의들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또 대안도 찾아봐야 된다는. 지금 12명이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국회에서 이제 300명 이상 얘기할 때가 보이고 그리고 1,200만 명이 대화하면 아주 화끈하겠습니다. 아주. 아니 지금 부부 사이가 이게 뭡니까 이만가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시야가 좁다는 소리나 듣고 나는 미래 핵보다 오늘 밤 김진이 걱정돼.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참말로. 아이고. 자, 이 핵무장 물론 이제 우리에게 현실적인 어떤 논의의 소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보다도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해 올 보다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당장 닥칠 계산서가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액수를 부릅니다. 트럼프 2기에는 더 할 것이다. 방위비에 관련된 문제 어마어마하게 더 낼 것이다. 이건 뭐 이미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 대선 캠페인 때도 트럼프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한국은 부자 나라다. 잘 살아. 우리가 왜 그들을 지켜줘야 하느냐. Korea is money machine. 막 이랬거든요. 들어보시죠. 맞아.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So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and they will agree to pay a lot more than that. It can be debated. I can go either way. I can make arguments both ways. But I do think this. I think if we're going to do it, I think it's, they should burden share more fairly. 와, 50억. Pay us like nothing. I changed that. But now Biden, I understand, wants to break it.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And they're making a lot of money. They can pay for their military.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머니 머신. 머니 머신. 아, 그 이슈를 만들 줄 알아. 트럼프 일기 때 아까 나왔는데 50억 불 내라 그랬잖아요. 4년 새에 2배가 딱 되는 2배가 됐어요. 100억 불. 100억 불. 그렇죠. 예. 임기 말 때는 200억 불 내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트럼프 일기 때는 방위 협상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무리한 그 요구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4년 동안의 임기를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오히려 4년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무리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가 4년짜리 대통령인데 서둘러서 얼마 전에 2020년부터 30년까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잖아요. 했잖아요. 트럼프가 약해지면은 의회에서 이대로 가자라는 이제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트럼프가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2년 후에 중간 선거에도 트럼프이즘이 계속 득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성취하려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이제 협상 스타일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윈윈이에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제가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 게 경영학과에서는 협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윈윈이 제일 좋은 협상술이다 얘기하는데 난 이거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윈윈이면은 아직도 내가 더 받을 게 있는데 놔줬다는 뜻 아니냐. 100% 내가 다 이길 때까지는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보실하고 정부에서 주한미군 중요하고 우리 윈윈 합시다 하면은 한국 언론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윈윈으로 끝났다고 기사가 나오면 트럼프는 윈윈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한 거야? 라고 나올 테니까 윈윈보다는 다 이겼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ou win. 다 이겼다 그러고 사실은 실제 방위비 협상에 참가했었던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최근에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준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1조 얼마거든요. 우리가 냈던 게 증액해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를 내라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최소 트럼프 50억. 일기 때도 저렇게 요구했던 적은 없었죠.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계속 지원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하면서 사실은 그 세계 최고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우리가 다 만들어줬는데 한국 땅값 얼마인지 아느냐. 나는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일기 내각의 반응은 말도 안 되다. 그러면 주한미군 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 협상하시죠. 트럼프가 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 뒤에는 바이든이 그렇지. 더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다라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대내용이지 전통적인 우방국에게 100억 달러를 받아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싹 다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트럼프랑 방위비랑 관련해서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어준 완전 1등 공신이잖아요.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자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썼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여기에 보답을 하죠.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돈, 방위비. 또 일론 머스크가 휘두르는 네. 칼에 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하는데 왜 한국은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것이 우리 방위 분담 협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머니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2,500억 원을 썼지만 2,500억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예? 근데 일론 머스크 자산이 32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억을 썼는데 자기 자산의 0.3%를 쓴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확 올라서 몇 배 더 벌었죠. 아니 근데 웬만큼 돼야 좀 받아들이는데 10배는 조금 너무 많은 금액인 많지. 것 같아요. 예.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받으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을 때에는 상원의 비준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 협정과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비준만으로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혹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마주 앉아야 되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가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 12,000명이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 비용을 대부분 다 쿠웨이트 정부가 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급까지 미군의 월급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근데 쿠웨이트가 왜냐하면 너무나도 천문학적 액수가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분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라는 강원도 크기만짝 그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나라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한 500~600만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1990년에 그 이라크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나니까 이 사람들은 안보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그래도 미군이 자기네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쿠웨이트 주둔 미군 비용을 거의 대부분 자기네가 감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국이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도 자기 할 몫을 한단 말입니다. 예, 전적으로 미군에게 다 부탁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100억을 달라? 이거는 조금. 이게 매드맨 스트라테지라고 해서 미친놈 전략이에요, 이게요. 조폭들이 쓰는 거거든요.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이거야. 보호비 받는 건 똑같아요. 야, 김서야! 1억 내놓으라고! 1억! 많이 해봤어. 내 속에 여기가 나. 1억 내요! 아, 제가 1억이 어딨어요? 1억 안 내놓으면 다 엎어버려요! 저 1억이 없는데요? 얼마 있어요? 한 200만 원. 100만 원 안 내놔! 일단 좀. 이거예요, 지금요. 보이는 자리에서는 정말 강하게 후려치고 미친놈처럼 뒷자리에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야야야 그럼 100억은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 내고 퉁치자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 기술이에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미군 철수할 때 그럼 철수하라고 그럼 걔네들 미군 감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걔들 가야 돼요. 그래, 어딜 돈 가. 더 들고 그 장비 그대로고 그 사람 봉급도 그대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게 블러핑이거든요. 좀 전에 했던 10조 뭐 이게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용 정치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가지고 네가 이겼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시간만 끌면 됩니다. 4년 금방 가요. 맞아요. 계속 가는 거 끌고 왜냐하면 1년이라도 늦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끝까지 끌고 나가고 그다음 너무 턱없이 요구하면 아 우리는 비싸가지고 그렇게 미군을 쓸 수 있는 나라는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살기에 너무 비싼 군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한미동맹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지. 뭐 이러면 못 나간다고요. 협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차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거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 한 거를 뭐 트럼프가 소리친다고 해서 돈을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논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한다는 게. 예? 논리가 없다는 얘기고 국가는 논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지키고 기존의 협상은 최대한 지키고 미국이 난리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기존의 방위 분담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이 확장 억제 분담금. 그래서 뭐 니들 뭐 훈련하고 하는데 비용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확장 억제인데 비용 들어오지. 야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돈 중에 몇 개는 니네들 핵탄두를 현도하는 데 써. 그리고 그 핵탄두는 한국 거야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게 니들이 보관해 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리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봐라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상황 만들어 얘들 돈 받아냈다. 그리고 얘들이 가져오는 돈으로 우리는 핵탄두 늘어나고 해가지고 해서 안보 상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엄청나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안겨주라는 거예요, 정치적 승리. 그리고 우리는 실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0% 블러핑으로만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0%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위비 증액이? 네, 방위비 증액이 이게 블러핑을 하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트럼프가 약속을 아예 안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맨하튼에 가면 트럼프 타워 엄청 으리으리하게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10층짜리 조그만 빌딩이었어요. 근데 여기 빌딩에 벽화가 하나 있었는데 조각으로 된 진짜 오래된 문화재 같은 벽화였거든요. 트럼프가 이 벽화를 안 부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요. 오. 약속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실수로 부숴버려요. 실수로 하는 의도적으로. 최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아이 조각 잘 보존할게, 박물관에 기증할 거야 얘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이쿠 부서졌어요. 일단 욕은 먹었지만 건물은 올라갔잖아요. 지금 트럼프 네. 타워로. 이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함정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믿으면 안 된다.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곽 기자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시켰어요. 트럼프가. 그때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너네 블러핑이지? 너희도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 에이 블러핑이잖아. 우리 못 줘. 근데 트럼프가 실제 3분의 1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곽 기자 말대로 실제 트럼프가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준비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 정상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상에게 콕 집어서 요구한 게 한국의 조선과 군함 제조 기술 그리고 LNG 선박 기술이 미국에게 절실하다. 트럼프가 콕 찍어서 일본보다 우리 정상과 먼저 통화하면서 이걸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와 미국은 미국을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에게 가장 큰 이점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레버리지고 문제는 뭐냐면 군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는 가운데 지금 라오닝 항모부터 중국의 그 함대가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대기량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그 조선산업이랑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을 갖다 아마 우리가 건조해주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갖다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선박 건조량은 우리보다 앞섰거든요. 양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또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큰 레버리지가 될 거예요. 네, 우리 이용하고 그걸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도 벌써 뭡니까 중국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사실 한국 조선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가성비가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같은 E3을 만드는데 똑같은 알레이버크급 설계인데 우리 세종대왕하면 배도 더 크고 가격도 3분의 1이야. 그렇죠. 결국은 제일 핵심은요. 국익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나 트럼프 진영에서 많이 얘기한 거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왜 같다라고 자꾸 속이냐. 사실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국익을 억지로 안 맞는 국익을 갖다가 합치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승리도 좀 외양상으로 안겨주고 그리고 실리를 챙기고 이러면서 가는 과정에서 되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조정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거래를 우리와 제대로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가는 장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라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